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영하 5도 6도, 그래서 지금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만은 저도 오랜만에 내일을 입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예고해드린 대로 이낙연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그 긴밀하게 연관되는 이준석 그리고 한동훈, 이 세 사람의 어떤 삼각관계, 어떤 정치적인 변수,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오늘 현재의 국제 정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좀 종전 까지는 안 가더라도 잠정적으로 현상 유지를 하고 있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스라엘이 제소됐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극우파죠. 이 사람은 아무튼 하마스의 종자가 가자지구 이 근처에 씨가 없도록 끝까지 가겠다는 결사항쟁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간적 어떤 휴머니즘, 또 세계 여론에 대단히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건 좀 확실하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주도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가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승복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뒤에 그 나토를 비롯한 많은 구라파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영토 분할과 배분 이런 문제에서 적당하게 마무리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 좀 가까이 어저께 대만에서 총통 선거가 있었는데, 친미 정권인 민주진보당이 세 번째로 세 번째로 다시 총통에 됐습니다. 이 라이징더라는 당선자는 원만한 사람입니다. 원만한 사람인데 아마 중국 본토 시진핑은 대단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래서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미국은 좀 표정 관리하면서도, 그러나 원 차이나 팔리시, 소위 중국이 하나다,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는 옛날 키신저하고 닉슨의 그 정책, 그것은 그래도 형식적으로 유지한다. 그렇지만 대만에 대해서 중국이 군사적인 침략을 하거나 이거 하면 우리는 도저히 가만둘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입장으로 아주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한반도에는 어제 IRBM이라고 초고속 고체 원료입니다. 이것을 김정일이가 빵 싸가지고 1000m까지 올렸다가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진보에는 러시아의 그 도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북한발 무슨 중형 무슨 폭탄이 무기 이런 거 받는 대신에 급하니까 이제 북한에다가 그런 기술을 좀 이렇게 풀어주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만, 글쎄 오늘은 그건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김정은이가 저렇게 뽕뽕 싸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서적 불안감을 표현하는 거라고 보고요. 좀 더 적극적인 대화와 양보를 받아내리는 정치적인 제스처 아닌가. 그래서 저는 흡사 그렇게 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고구려 시대의 말기에 연개소문을 연상합니다. 한때 연개소문이 북한 지역과 만주, 요동 근처 아시아를 석권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무력을 가지고 천하를 통일하거나 한반도를 제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남권, 연남생이겠죠. 연씨니까. 삼형제들의 싸움, 이런 것 때문에 고구려의 패망을 자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 있게 단호한 입장으로
일관돼서 아부하지 않고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은 언젠가 김정은이 진정한 대화의 테이블에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 정도로 오늘 저의 그 대북한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낙연 창당파가 그 원칙과 상식 쪽에 속한 3명의 현역 의원을 붙여서 미래 대연합을 만들고, 그리고 이원종, 뭐 조홍천, 종민 이렇게 3사람인데 아마 대표는 조홍천이가 되고 원내대표는 뭐 김종문이가 하고 뭐 그런 걸로 되는데, 아무튼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주도로 하고 있고, 거기에 뭐 어저께인가 김용남 수원 출신 전 의원, 그리고 허은하 의원 이렇게 조인해서 약간 새가 좀 붙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뭐 새로운 미래라는 또 이름을 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가 시작하고 있는데, 요새 그 유행어가 그 미래가 많아요. 요새 여기 소위 원외정당 11개가 모아 있는 박서우 대표와 이상노 대변인 최고위원으로 모아져 있는 그 단체 이름도 내일로 미래로 해요. 그래서 이 미래가 참 퓨처, 미래가 참 화두가 되는 모양인데, 문제는 어떠한 미래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 사람이 그 미래를 지향하고 설계하는 방법과 방법론과 구상이 전혀 다르거든. 전혀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도 서로 미래를 주장하니까, 나중에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창당하고 당명을 만드는데 거기에 가치와 이념의 개념이 포함되지 않는 정당 이름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예? 뭐 하여간 민주가 됐건 자유가 들었건 뭐 혁신이 들었건 다 그런 게 있는데, 보수당 뭐 있는데, 요새 우리나라 정당은 그냥 갑자기 미래, 그럼 미래를 향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처럼 생각하는 어떤 막연한 맹목적인 어떤 낙관 환상이라고 할까? 어쩌면 국민을 좀 속이는 느낌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까요? 김형석 교수, 우리나라의 가장 저명한 철학자, 연세대 명예교수가 동아일보에 칼럼을 썼는데, 이번 선거는 주사파를 척결하는 선거다. 찬성하고 반대하고를 떠나서 그 양반 딱 그 개념을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그런 얘기 했죠. 이 나라가 뭐 386이 386에서 40대가 되니까 486, 50대가 되니까 586, 686까지 계속 86세대가 나라의 정치를 석권하는 건 옳지 않다. 이걸 끊어야 한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그 386과 586이 운거 집고하고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근데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나친 사당화, 지나친 운동권화, 이런 것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벗어난 겁니다. 이낙연은 데모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새로운 정당을 끌어갈 것인가.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뭐 중심 인물이라고 보아지는 뭐 김대중 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들의 이념을 그대로 따라서 온다면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발언에도 거기를 떠나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본진이 워낙 주사파들에서 그냥 점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긴 나가지만 그래도 절대로 자기 생애상 김대중은 버리지 않는다. 버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옛날에 중도 우파 했던 민주당의 구민주당 본류, 또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니들 내 말에 동점을 다 이제
따라서 나와라. 뭐 이제 그런 발언처럼 보이고요. 그러나 지금 제3정당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만약에 그냥 김대중 노무현 라인만 그대로 진짜 김대중 진짜 노무현만 한다. 그렇게 하면 그건 뭐라고 할까? 옛날 박근혜 대표 시절에 무슨 공천관계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때 언제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가요? 그래서 친박연대라는 걸 만들었어요. 서청원 의원이었죠 당시. 그리고 재미는 좀 봤어요. 박근혜 대표에 대한 어떤 뭐 충성심, 또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어떤 사모 이런 걸 끼워서 보수파의 상당 부분이 당선에 기쁨을 가진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정당이 어떤 개인을 우상화시키는 그런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본격적인 정당으로 크게 탈바꿈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개인적으로 잠깐만요. 이낙연 대표 전화네요. 여보세요. 내가 지금 저 방송 중이요. 내가 조금 이따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이낙연 대표가 전화 왔어요. 방송 중이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곧 이낙연 대표하고 만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김대중으로 상징되는 소위 민주화, 여기에다가 박정희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산업화, 이것을 보태는 것이 이 나라 진짜의 중도 세력이 가는 길 아니냐 하는 책을 제가 한 10년 전에 쓴 적이 있습니다. 10몇 년 전에.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박정희와 김대중이 꿈꾸던 나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 제목은 그 아주 꾀들이 재주 있는 우리 변희재 군이 만들어줬어요. 그 제목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 하여간 제가 약간 수정을 하긴 했지만 그 변희재 작품입니다. 그래서 야, 너 참 제목 잘 정했다 해서 제가 그거 가지고 책도 많이 팔아먹었고, 일본에 가서도 출판 기념회를 해가지고 일본 책도 한 몇만 권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그 책을 이렇게 다시 보니까 내가 이런 글을 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나라의 진정한 어떤 국가적 국민적 통합이 있어서는 막연한 미래니 뭐니 이렇게 하기 전에 이 두 세력을 붙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산업화라는 것은 이 나라 경제 발전과 민생의 복지 향상 이런 것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민주화라는 인간의 개인적인 자유, 창당, 정치 참여, 이런 정치적, 철학적, 이념적인 문제예요. 이 두 개가 잘 어울려지는 것이 진정한 현대 국가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서 앞으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창당을 하는 주역들이 열심히 토론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 엊그제 그 관계 정파 대표들이 만나서 방금 전화 왔던 그 이낙연 대표는 자기는 큰 빅 텐트를 치겠다. 그 빅 텐트 막 크게 쳐갖고 바람이 들고 어쩌고 하더라. 내가 거기 가서 라면도 같이 끓여 먹고 같이 살겠다 하는 그런 각오가 옛날 그 천막당사 만드는 그 박근혜 대표 생각이 연상될 만큼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그것은 조금 하다가 그만둬버리는 떴다방 같은 거 하면 나 참여 안 하겠어, 고려 안 하겠어, 이런 식의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포션과 자기의 지분을 좀 확실하게 담보하려는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기 이거네. 말이 빅텐트지 사실 나는 텐트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텐트는 왠지 야영하다가 걷어갈 것 같은 느낌이라며, 그래서 좀 튼튼한 집에서 살고 싶은 것이다. 단단하게 뭘 구성하자 이런 입장, 그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군은 저하고는 일면식이 없습니다만은 재치가 있고 공부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약간의 뭐 스캔들이라든가 시끄러운 얘기가 좀 있기는 하지만은 젊은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학력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 큰 딸아이도 하버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걸 물어봤더니 경력상에 뭐 경제학과, 컴퓨터학과, 뭐 이중 전공 이렇게 썼는데 그것이 좀 표현이 적절치 않으면 컴퓨터학과를 다니면서 경제학을 수강 신청을 한 것이 몇 개 있었을 겁니다. 전혀 없이 그 얘기를 했을 리 만무하고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그냥 컴퓨터학과만 쓰는 것보다는 경제학과를 붙이면 좀 그럴듯할 것 같아서 경제학, 컴퓨터학과 이중 전공 이렇게 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정도에 좀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웃으면서. 근데 이제 하버드대학 컴퓨터학과가 120명이가 된다는데 거기서 보통 사람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7, 80명 정도는 석사를 하기 위해서 MIT로 간답니다. 그 옆에. 그리고 나머지 한 3, 40명들은 다른 학과를 가거나 이준석처럼 귀국을 하거나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컴퓨터 만지고 AI 만지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준석은 전문가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인데 갑작스럽게 그냥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스카우트가 됐죠. 저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서 항광옥 그리고 한화갑 셋이가 소위 삼총사 삼학사가 가서 박근혜 대통령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특히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때 문재인 후보였죠. 문재인은 자기가 당선된다면 광화문에다가 취임식을 열어가고 거기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김정은이가 거기서 아주 국민적 환영을 받게 되면 대한민국의 전국의 소위 좌파들 수십만 명 운집할 거 아닙니까? 근데 김정은 자체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태도 변경 없이 무조건 오면 그건 뭐예요? 사회주의자가 서울을 점령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들어가지고 이거 안 되겠구나. 박근혜 밀어야 되겠구나 해서 우리 민주당에서 세 사람이 그쪽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이준석 군도 스카우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수가 좀 없어서 그런지 너무 센 데 나와서 그런지 몇 번 총선에 실패를 하고 그러나 그래도 그 사람의 그 참신한 이미지가 있었는지 어쩌는지 그것 때문에 이제 갑자기 그 젊은 나이 30대에 그 집권 여당의 그 제1야당의 대표가 됐어요. 이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선거에 뭐 문제가 있다고 뭐 이런 소리 하지만 그 이준석을 위해서 누가 그렇게 문제가 만들어졌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신용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준석으로 대변되는 젊은 세대, 소위 MZ세대의 그 대표성을 확실히 이준석 군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준석을 잘 가다듬고 잘 만져야 되는데 그 이준석 다루기 상당히 어려운 사나이야. 그래서 이낙연이 저 사람이 아주 용하고 부드러운 사람인데 저거 다루는데 상당히 골치 썩을 거다. 그런 생각을 들어하고 웃어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MZ세대 좀 얘기를 하자면요. 저희 아이들도 벌써 MZ세대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미국에 있는 아이들하고 MZ세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옛날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을 때 70년대 초 거의 80년대까지 한 10여 년 동안에 대학 캠퍼스에서는요 그 학생들이
남녀가 그냥 보이프렌드, 걸프렌드가 같이 동숙하고 같이 사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좋게 말해서 뭐라고 하냐면 시험 결혼이라 그럽니다. 트라이얼 매리지. 그러니까 한번 살아보고 나중에 결혼을 하든 말든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다고 동거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결혼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옛날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청년 시절을 보낼 때는 이건 남녀가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냥 너무 친해가지고 뭐까지 선을 넘어서 무조건 결혼해야 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자신이 없으면 절대 그건 넘지 말라 하는 게 불문율처럼 되어 있었는데 미국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참 놀랄만한 일이네. 그리고 자기들은 당연히 또 뭐라고 할까, 생활비도요 딱 반반씩 내요. 그 터치페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요새 보니까 한국에서도 그게 굉장히 유행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 유학생들이 많잖아요. 몇만 명 되죠. 이 사람들이 경비를 전려가기 위해서 자기끼리 만나서 그 남자 여자 같이 동숙하는 사람이 뭐 전국 캠퍼스의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거의 뭐 일종의 유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남자 사는 사람도 있고 여자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보이프렌드, 걸프렌드하고 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나중에 문제를 삼지 않는 그 불문율이에요. 뭐 거의 계약처럼 딱 하고 생활비도 딱 같이 내고 그리고 헤어질 때는 결혼한 사람도 많죠. 그럼 그래 그때 좋았어. 그래 잘 살아. 또 해피해. 그리고 헤어져요. 그런데 그 캠퍼스 밖에서는 우리나라는 갑자기 무슨 도덕적 순혈주의가 벌어져 갖고 뭐 미투라는 사건이 벌어져 갖고 뭐 손 한 번 잘못하면 그냥 난리 법석이 나는 그런 참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져요. 미투 때문에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뭐랄까 일종의 도덕적 위선의 그 양극화라 할까 그런 것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도 이번에 참여하는데 자기 나름의 자기 갱신이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응?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뭐 그 국민들로부터 지적받았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깨끗한 해명을 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 나라 산업화의 공로를 대변하는 그런 자세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실하게 그 가치를 지키는 입장으로 창당을 하고 자시고 뭐 해야지 그냥 가서 내 자리 주시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식의 거래식으로 해갖고는 절대로 이건 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오마이뉴스 TV를 우연히 봤어요. 그 오마이뉴스 만든 녀석이 내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옛날 제하고 무슨 취재한다고 해서 일본까지 같이 가고 뭐 하는 오연호 군인데 아이고 요새 그 뭐 좌파 진보파에서는 아주 중심적인 그 미디어예요. 그걸 보니까 이준석을 디디 공격하면서 또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절대로 이제 추가 탈당이 없을 거라고 막 거기 있는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마들이 추가 탈당을 대단히 신경을 쓰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엊그제 누구요? 망명 TV 한다는 전원책 변호사가 뭐 한 10명이 뭐 어디서 나올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화제가 됐는데 저는 10명 이상 많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나중에 이제 공천관계 문제가 벌어져 가지고 또 실망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등등 해서 한 40, 50명 나오지 않을까? 저는 낙관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좀 이 얘기를 누가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이 화날지는 모르지만 그 옛날 저하고 결의영제했던 그 설훈군도 있는데 설훈도 그 이낙연이하고 보통 친한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오선인가 하느라고 좀 거기서 버텨가지고 적당히 해야만 지가 나중에 국회 뭐 의장이라도 한번 나가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마 그 친구도 이리저리 말려가고 이쪽으로 올지도 몰라요. 아무튼 저는 상당수가 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는 뭐 이따 만나서도 내가 만나게 되면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김대중을 지키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김대중을 극복하고 초월하라 이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아까 그 김영석 그 교수의 글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다 이게 설명을 하면서 김대중 북한에 대해서 너무 좋게 하다가 실수했다 하는 발언.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김대중은 그렇게 잘 풀고 싶었어요. 저도 북한에 보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좋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뒤에서 어떻게 망치를 주고 배신한가를 생각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자기의 선의가 두고두고 욕을 먹는 거야. 그때 돈 보냈던 거 갖고 핵무기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을 막을 방법이 없어. 자기도 불안하니까 그 북한 애들은 나한테 약속했는데 걔들은 그 사람들은 핵무기를 만들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 만약에 그거 만든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이제 북한에 대한 엄포일 수도 있죠. 야, 니들 함부로 하지 마라. 김정일이 약속하지 않았냐? 그거 안 한다고. 그런 얘기 경고도 되죠. 아마 또 살아계셨더라면 그런 사건이 되면 집행이 됐고 북한에 가서 이놈 니 그럴 수 있냐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못하고 그냥 신병 때문에 그냥 오랫동안 입원하시다가 세상을 떠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자 김대중 당신 책임지겠다는데 어떻게 책임지는 거요?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이 역사가 이렇게 꼬이기 때문에 적어도 저도 한때 김대중을 수십 년 동안 모셨던 사람으로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렇게 막 동네북처럼 못 맞는 것에 대해서 아파요. 저도 아프지만은 결국 그것을 창조적으로 극복하는 자세가 새로운 신당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김대중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박정희로 상징되는 산업화가 진정한 의미의 화해를 하는 것이 이 나라 역사가 바로 가는 방법 아닌가. 그래서 한때 제가 경상도 전라도가 맞는 저 화개장터에다가 김대중과 박정희가 탁 악수하는 동상을 세우려고 했어요. 응? 그리고 자세히 제가 두 사람을 연구해 본 결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사고방식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다만 정파가 다르고 했기 때문에 그냥 원수처럼 정적이 되고 그랬을 뿐이지 국가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것 때문에 비판하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비슷해요. 사고방식이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낙연 동지가 참 새로운 역사적 비전, 정치적 비전으로 그 미래만 하지 말고 미래의 새로운 어떤 그 비전을 제시하는 데 참조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MZ 세대 얘기했습니다만 참 요새 뭐 별소리가 다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새는 중학교에서도요. 그 선생들이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킵니다. 그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성교하는 데들은 뭐 끼는 거 있죠? 그것도 들고 와서 설명하면서 이거 빵꾸 나면 안 되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꿔졌어요. 그리고 참, 이 말을 책임지기 좀 곤란하지만 대한민국 약방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중에 하나가 피임제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 들으니, 아니, 그 정말? 당신은 나이가 들어 그거 모르고 앉아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세대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알아야 합니다. 예? 나쁘고 좋고 하는 가치 판단을 하기 전에 시대가 이렇게 돌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젊은 사람을 대변하는 이준석 군에게도 또 흔히 또 그런 루머도 있어요. 이준석이 계속 여기서 값 올리고 하다가 안 되면 이제 한동훈이하고 쇼부처가 거기 가버릴 거다. 이런 악담도 있어. 저 좌파 유튜브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준석이 천하의 웃음거리 되죠. 그래서 이제 저쪽에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뭐 앞으로 뭘 할지 모르지만 그 꾀돌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목 3개를 붙였어요. 이 사람은 막 특권 타파만 열심히 주장하면서 지 인기를 자꾸 올리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23대 21에 이재명하고 비슷비슷한 차기 대통령 후보권에 오르면서도 윤석열은 안 올라가. 왜? 윤석열은 최근에 그 최재형 그 목사 오늘도 보니까 거기 나와서 떠들고 앉아 있더라고요. 참 뻔뻔한 사나이. 옛날에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소녀 시절에 양평 근처에서 서로 좀 친했던 모양이에요. 오빠 동생 하면서. 확인 안 해봤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가 그렇게 애끼는 동생이었다면 지가 미국에 가서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또 북한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헌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네?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 통일, 화해 정신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기가 여기 와서 옛날 자기가 알았던 꼬마 동생 같은 양평의 소녀를 이렇게 만나자고 하니까 또 김건희는 아까 아는 사람이가 안 만나기도 그렇고요. 지금 대통령 부인 됐다고 옛날 싹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났어. 만났는데 그가서 딱 시계를 들어가고 녹음을 하고 녹화를 딱 하고 왔어. 그러니까 녹화를 하러 간 것 자체가 나쁜 음모와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난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해.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짐작컨대, 틀리면 나중에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발언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식의 얘기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아이고 이거 지금 좀 하기 좀 곤란하고 어쩌고 근데 우리가 원래 좌파긴 하지만은 어쩌고 이랬단 말이야. 그걸 갖다 다 풀어버리는 그런 인간 같지 않은 놈이 어떻게 목사라는 탈을 쓰고 삽니까? 안 그래요? 그것을 저쪽의 좌파에서는 큰 스쿠프나 된 것을 막 돌리고 앉아있어. 이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자체의 정치도 문제가 많아요. 흔히 하는 얘기로 윤문 정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윤석열 문재인 정권이라고. 그 아바타라는 거예요. 문재인의 아바타가 윤석열이고 윤석열의 아바타가 한동훈이라는 거예요. 보수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이 나라의 친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를 지키는 진정한 보수. 한때 광화문에서 몇 년 동안 춥고 배고프고 외로우면서도 외쳤던 태극기 그 부대들, 이런 사람들이 저는 제3신당으로 모으는 것이 시대적 대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모아가는 사람이 지금 저쪽에서는 이낙연이가 나왔고 이쪽에서는 지금 나타나는 사람이 이준석인데 이준석의 책임이 커. 이 사람이 저거 핸들할까? 불안해요. 저 사람 우선 지가 국회의원 좀 되려고 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그러나 자기에게는 이렇게 큰 중요한 놓여있는 어떤 그 과제 이런 것을 잘 이용하면 정치인 이준석의 중생과 재탄생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준석에 대해서 속된 말로 좀 삐딱하게 보는 선배 중에 하나입니다. 저놈아가 좀 머리는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할까? 그리고 여기 앉아서도 오늘도 하는 게 무슨 떴다방이 뭡니까? 떴다방이. 에? 언어를 좀 잘 골랐었어요. 그래서 이준석의 재탄생의 기회도 된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면, 정 안 된다면 이낙연은 과감하게 새로운 파트너를 찾으세요. 그래서 이 나라의 진정한 의미의 중도 우파, 중도 약간의 좌파도 있어야지 이 양쪽이 맞아야 돼. 중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정당을 만들면 100년간은
정당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앞으로 한동훈과 이준석이가 과연 뭐 비밀 거래를 할지 말지 저는 믿지 않습니다만 아니 그 얘기가 야당 더불어민주당 계통의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녀요. 많이 돌아다녀서 그래도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싶어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이준석 쪽이 이쪽에 연합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피해를 볼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경우는 한동훈이는 재빠른 사람이거든. 탁 잡아가지고 공동 선대위원장 같은 거 해가고 전직 대표한 사람이니까 그래갖고 건을 벌이는데 그래갖고 또 이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태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하여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 하여간 건강을 회복해갖고 정무에 다시 복귀하게 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벗어나게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체제로 적당하게 선거를 치른다면 우리 공병호 박사가 매일 얘기를 하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은 200석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세상이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이가 감옥 속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다시 뭐냐? 더불어민주당은 세상이 돼가지고 다음에는 무조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일반 사람들이 그냥 봐줄 것인가? 윤석열이가 꼴 보기 싫고 왔다 갔다 하고 어쩌고 하지만 그래도 옛날 좌파라고 하지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주장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약간 미흡한 것이 있어. 그러니까 제3당이 나와서 또 그것을 보좌하는 그런 입장으로 이 나라를 지켜야만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사는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불행하고 아무리 나가는 방법 길이 막힌다고 할지라도 항상 길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롭게 이 전국을 잘 돌파해 가지고 좋은 선거를 할 수 있도록 그거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개표해야 합니다. 엊그제 대만 보세요. 4시간 만에 수개표 딱 끝났어요. 선거 투개표에 대해서 아무런 시비 없어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누가 이기든 말든. 그것이 우리가 수개표하고 사전선거 폐지하고 우리가 유리하다. 그거 아니야. 그쪽이 유리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의 우러러 깨끗하게 선거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선거 관리관 도장 찍는 거 있죠. 그걸 왜 인쇄를 해갖고 냅니까? 그건 말이 안 돼. 법률 위반이요. 이런 문제에서 강력하게 발언을 해가지고 선관위원회나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도장을 찍어라. 각 투표구마다 책임자가 다르잖아요. 그 투표의 책임자가 딱 오면 갑돌이 왔어요. 그러면 이거 갑돌이 보고 사인하고 거기다가 투표용지에다 자기가 도장 딱 찍어서 그 투표용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찍고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 도장이라는 게 자기가 찍지 않고 그냥 주는데 여기는 도장이 그냥 인쇄된 도장이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별의별 사건이 다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절대 우리가 그냥 쓸데없이 속된 말을 땡깡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올시다. 국민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거 다 제쳐주고 사전선거 문제, 그리고 투개표 문제, 선거관리인의 도장, 임금을 자기 도장을 찍는 거, 이 문제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운동을 지금부터 벌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